반갑습니다. 베리이지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새 책도 나오고 새 강의도 다시 촬영해야 되는 이 시기라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빨리 가져오고 싶었으나 좀 늦어졌네요. 자, 이 편집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아무래도 업로드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영상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는 방법은 모든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꼭 봐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 그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정보관리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 얘기해 보면요. 보통 다 뻔합니다. 뭐가 그렇게 뻔하냐? 거래처 등록 나오죠. 근데 보통은 일반 거래처 등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직전에 카드에 대해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금융거래처가 나올 때가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거래처냐 신용카드냐 금융이냐 탭을 이동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탭을 혹시 못 찾거나 일반 거래처에서 등록하려고 하면 당연히 등록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 나올 수도 있더라. 나온다고 한다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등록을 하는 것도 나오지만 보통은 적요에 대해서 현금 적요냐 대체 적요냐를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는 걸 물어봅니다. 오타만 나지 않고 띄어쓰기만 잘 한다고 한다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죠. 자, 초기 2월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각각의 거래처별로 채권에 대한 잔액을 우리가 입력을 해줄 때입니다. F2 눌러서 검색을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등록하려고 할 때 코드 자리에서 계속해서 거래처 써봐야 안 된다. F2 눌러서 검색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필요하지 않은 거래처가 있다면 F5번 삭제 눌러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차액이 빵원, 제로가 나게끔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원손이제, 원숭이제주,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 구분해서 등록하는 문제가 4점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500번대 원가로 들어가야 될 걸 800번대 원가로 넣었다 라고 해서 500번대 쪽에 들어가서 원가 플러스 하시고 800번대 계정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때 조심하실 점은 500번대 원가 늘리고 800번대 원가 줄이는 거에서 끝나시면 안 된다. 500번대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관련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면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있는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바꿔주며 그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그리고 2월 잉여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연결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전 회차에 나왔던 문제를 보게 되면요. 이 경우는요. 기부금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관련된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라고 하죠. 자, 기부금은요. 손익계산서 쪽에 영업외 비용이죠. 영업외 비용에 대한 자료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누락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사실 맨날에 빈칸에다가 커서를 놓고 기부금을 넣어서 300을 기록해 줍니다. 창을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코드 번호 순서대로 정렬을 다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에 칸에 올라간 것 뿐입니다. 실제 추가로 등록할 때는 맨날에 빈칸에서 진행을 했겠죠. 자, 당기순이익이 바뀌었다. 3,700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3,700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숭이 제주 원가 명세서랑은 관련성이 없으며 손익계산서에 대한 수정을 진행했다. 그 다음 단계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갑니다. 자, 직접 3,700을 가져다가 당기순이익 자리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상단에 뭐를 눌러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 친구들은 Yes 버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변경된 금액이 들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하는 금액 6,700을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메모한 6,7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 재무상태표 들어갔을 때 375번의 2월 이익 잉여금을 6,700 금액으로 똑같이 맞춰서 수정을 해주셔야 대차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원가 명세서부터 시작하게 할 때도 있고
반대로 거꾸로 재고에 대한 기말 재고가 누락이 되었다라고 하면 재무상태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 이런 순서대로 가기도 하니까요.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어찌되었든 순서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 연결되는 구조에서 내가 놓친 부분 없는지, 수정을 덜 하진 않았는지 그런 거 잘 유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는 워낙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와요 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면서도 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반드시 문제에서 받으러옴에 대해서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이렇게 매각 거래라는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대변에 받으러옴 가져다 쓰시고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에 매각거래에 대한 내용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받으러옴에 대해서 거래처 쓰는 거 잊으시면 곤란하겠죠?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뭘 가지고 쓰는 거냐라고 하실 텐데 할인료라고 제시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자, 받으러움을 대변에 갖다 놓고 보니 받으러움이 대변으로 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겠구나. 제 대변에 받으러움이 사라질 때 추심일 때의 추심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이라고 한다거나 배서양도에서 제공이 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더라. 대손을 처리하기 전에 앞서서 부도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부도 엄과수표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요. 이 부도 엄과수표에 대해서 거래처 동일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받으러움은 사라지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어음인 부도 엄과수표가 차변에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외환 차익과 외환 차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워낙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외상 매출금, 외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뭐 ABC사 이런 식으로 거래처를 기록하게 될 거고요. 외상 매출했을 때 당시의 환율이 예를 들어 1,200원짜리 채권이었다. 그런데 오늘 보통예금으로 들어올 때 1,400원씩 들어오게 되었다. 200원만큼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게 외환 차익입니다.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거나 상환을 할 때 차이가 발생하는 걸 외환 차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만약 환율이 떨어졌다면 차변에 외환 차손이 되었을 겁니다. 자, 선납세금,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자를 받았을 때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얘가 원천징수세액을 가지고 떼고 나머지만 들어올 텐데요. 자, 이자 소득이 나에게 얻어지는 거죠. 자, 법인도 어쨌든 이자 소득을 얻게 되면 이와 관련된 이자 소득세를 상대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올 때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들어올 텐데요. 이렇게 먼저 징수해 가는 세금을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세금과 관련해서 세금과 공과나 이런 잘못된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천징수액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 것, 원천징수액은 자산으로 인식할 것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선납세금을 쓰라는 표현이구나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외에도 이제 회사가 배당금을 받게 되었을 때 현금 배당을 받는 부분만 배당금 수익으로 쓰시는 거죠.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을 때에는 배당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을 받았을 때 배당금 수익이라고 쓰자. 자, 차변에 급여를 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원천징수에 대해서 예수금. 자, 원천징수를 당하는 입장은 선납세금이었죠. 반대로 내가 급여를 주면서 상대방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그럴 때에는 예수금이 됩니다. 이 예수금을 사실은 이 직전 회차에도 나왔지만 제거하지 않고 매 회차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유가 무엇이 되든 무궁무진하게 출제할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차변에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예수금을 쓸 수도 있고요.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퇴직소득세 예수금으로 원천징수할 수도 있고요. 교육훈련비와 관련해서 강사료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예수금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이자 비용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 선납세금이라고 불렀다면 이자 비용은 예수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처럼 누군가 내야 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예수금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원천징수했던 예수금들은 사실상 회사의 부채이죠. 왜? 이건 내 돈이 아니라 나라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날 우리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내주었다라고 한다면 직원이 부담하는 절반의 건강보험은 예수금으로 받아놓았겠지만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제공해 줄 때에는 복리후생비가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또는요, 고용보험료를 납입해 줬다라고 한다면 직원의 부담은 예수금으로 동일하지만 이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 계정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절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내주었다라고 했을 때 그 국민연금 절반은 세금과 공과가 될 수도 있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냐 보험료나 세금과 공과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자산 수중이 채무 면제익 워낙 자주 등장을 해서 계속 가지고 왔는데요. 자, 회사가 토지나 건물 등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물론 일부 금액을 지불을 하지만 취득세 정도만 지불을 하고 회사가 공짜로 얻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반드시 시가로 계산을 해서 차변의 자산을 인식해 주시며 지불되지 않은 차액에 대해서는 자산 수증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영업의 수익에 대해서는 또 같이 함께 학습하실 게 채무 면제이익입니다. 내가 갚아야 되는 외상매입금이나 단기차입금과 같은 부채에 대해서 일찍 갚거나 아니면 일찍이 아니라 하더라도 약정이 없이 내가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을 갚았는데 상대가 일부는 못 갚은 부분에 대해서 면제해 주었다라고 하면 채무 면제 이익이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채무 면제이익이 정답이 되는 문제는 반드시 문장 안에 면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왜냐? 면제라는 단어를 넣지 않고서는 문제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출제자는 이 면제라는 단어를 반드시 제시해 줄 거니까요. 채무 면제 이익을 쓸 때에는 문장에 면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과 임대 보증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고요. 임대 보증금은 부채입니다. 회사가 건물을 빌렸어요. 건물을 빌리면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내가 제공을 하는 거죠. 이거 보증금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는 건 임차 보증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거래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세를 냈다라고 할 때는 월세는 임차료라는 비용 계정입니다. 따라서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은 임차보증금 자산, 내가 월세를 내고 끝나는 것은 임차료가 되겠죠. 자, 반면 이렇게 해서 건물주는 어떤 회계 처리를 했을 것이냐?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 그냥 월세를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임대료를 받았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뭐도 들어있더라? 임대 하고서 보증금을 받은 내용이죠. 이 임대보증금은 부채입니다. 왜 부채냐? 내가 빌려주고서 받은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지 세입자를 거래처로 쓰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써서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뭔 소리야, 내가 월세를 내는 거면 임차료지, 임대료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지 세입자는 임차료를 낸 거야, 임차 보증금을 낸 거야 이렇게 구분해서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임차보증금이 이렇게 차변에 오는 경우는 건물에 내가 입주하게 되었을 때고요. 반대로 내가 그 건물에 탈출을 하게 되었다. 내가 건물에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거죠. 그 돌려받은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이었다라고 해서 대변으로 자산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여전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수익적 지출이면 수선비, 차량 유지비 이렇게 쓰시면 될 텐데요. 만약에 내용 연수의 증가나 생산량의 증대에 대한 지출이었다면 차변에 기계장치, 건물 이렇게 자산 계정을 쓰셔야 됩니다. 자,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자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자 비용이 아니라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자 비용이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또한 건물은 내년 중에 완공 예정이거나 올해 연말쯤 완공할 거라고 할 겁니다. 즉 아직도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땐 이자 비용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회계 1급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는 내용들은요. 사실 매출의 과세나 매입의 과세는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회사가 부가가치세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 물건을 매출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죠. 제품을 매출하거나 하는 상황들은 늘상 나옵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뭐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다, 외상이더라,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또 받으러움을 배서양도에서 받았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각각의 경우들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요.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이나 외상매출금은 특별한 내용들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받으러움을 배서양도에서 받았을 때는 메인 거래처와 달리 받으러움에 대해서 거래처를 수정해 주기도 하죠. 자, 그럴 때 받으러움의 배서양도에 대한 사례라든가 또는 가지급금이나 혹 이 제품을 팔면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대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쓰시되 거래처 카드 회사로 꼭 바꿔주셔야 될 겁니다. 이런 카드 거래처까지 수정하는 거 잊지 마시면서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회사가 이제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 안에는 또 뭐도 있게 되냐면요. 수표 자리도 있습니다. 이 수표 자리가 특징이 뭐겠어요? 내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수표로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수표 자리에 있는 금액은 타인이 발행한 수표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현금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매출한 쪽에서는 수표 자리에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반면 이 이 외입의 과세다라고 해서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이 생기는 경우 수표 자리에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뭐가 될 것이다?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한 거니까 나의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자산들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 과세로 많이들 처리하고 있고요. 다만 주의할 점,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런 승용차를 구매했을 때 부가세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아무리 잘 수취해도 이 부분은 매입의 불공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무턱대고 다 모든 자산의 취득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 이런 승용차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 주자. 자, 그 다음에요. 이 불공제 보다 보니까요. 사실 뭐 업무와 무관한 지출에 대해서 나왔었으니까 그거 배제하고 그럼 더 이상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공제 거래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보시면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접대비라고 불렀던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상황, 그리고 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간혹 토지는 면세 상품이니까 매입의 면세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토지 자체를 구매할 때는 계산서를 취득해서 매입의 면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는 어떤 상황이냐? 토지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토지라는 재화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정지비를 준다거나 여러 각종 이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지만 그 세금 계산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공제입니다. 따라서 차변의 차량 운반구나 차변의 토지라든가 기업 업무 추진비를 쓰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매출 매입 쪽의 현과, 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서 줬다라고 한다면 물건을 매출하고 현금을 받은 사례일 거고요. 반대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해왔다라고 한다면 매입하면서 현금 결제를 해서 현금 영수증이 들어온 사례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매출하고 카드로 수령했다. 매출의 카과이며 거래처 당연히 메인 거래처랑 카드 거래처랑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자, 내가 물건을 매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하면은 매입 카과다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나 카드 거래처도 수정을 해줄 겁니다. 자,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매입 매출의 현과 부분과 그 다음에 카과 부분입니다. 현과나 카과 이 네 개 중에 반드시 하나는 꼭 나온다. 한 개 이상 반드시 나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제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 시험, 전산회계 시험이 과거에는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세금 계산서의 모형을 보여주는 걸 그리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형을 보고 싶으면 AT 자격시험 가서 AT 보세요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헌데 어느 순간 이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세금 계산서에 대한 모형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카드 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는 것이 뭔가 시험에 조금 더 그럴싸하게 있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 현금 영수증 한번 보여주고 싶고 카드 결제했을 때 카드 전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잘 이끌어서 해주셔야 되겠죠. 두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과세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110%의 공급 대가를 넣어서 내가 전표를 작성한다는 점, 현과는 아니지만 카과의 경우에는 메인 거래처 외에 카드 거래처로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심해 주세요. 자, 12번 영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6번 수출을 저는 가지고 왔고요.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16번 수출로 거래를 기록해 줍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어렵게 내지 않기 때문에 선적일에 물건을 선적하는 날 환율을 알려주면 그 선적일의 환율로서 과세 표준을 잡으시면 공급가액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 업무 추진비다라고 하는 아이들에 대한 강의도 따로 준비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를 쓴다라고 해서 무조건 불공은 아닙니다. 불공제로 쓰여지는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 내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토지나 도서 이런 것들로 제공을 했다면 계산서를 수취하게 될 겁니다. 이 계산서는 53번 면세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를 뭐 불공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난 시험에 이거 나왔었습니다. 사업상 증여. 그래서 내 회사 제품에 대해서 제공을 해줄 때 타계정 대체도 표기를 해야 되겠고 부가가치세 시가로 계산을 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얘는 원가인데 부가세는 시가로 계산이 되어야 되니까 공급가액을 시가로 넣어줬던 사례입니다. 자, 그 외에도 내가 거래처에 주는 선물이 면세 제품이고 이 면세 제품으로 주다 보니 현금 결제를 해서 현금 영수증이 증빙으로 있다면 이런 경우는 62번 현면이 되기도 하니까요. 각각 그때그때 맞춰서 진행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업무 추진비뿐만 아니라 토지도 이런 내용이 생길 수 있다더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면 세금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불공으로 토지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면 면세 상품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3번 면세로 이렇게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와 토지가 나올 때는 증빙을 잘 고려하셔서 유형 선택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입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다라고 해서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를 한다거나 소모품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을 소모품 B로 처리를 한다거나 현금 과부족에서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정리를 해주는 내용이라든가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거,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 가지급금, 과수금에 대한 임시 계정들을 잡손실이라든가 잡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외상매출금, 선수금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을 해주도록 문제는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장부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장부조회 얘기하기 전에 혹 이거 유동성 장기부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모르진 않겠죠? 장기 차입금이다 라고 해서 차변으로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가 옵니다. 왜? 곧 내년에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비유동 부채였던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데리고 오면서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입니다 라고 하는 채무를 이렇게 대변에 유동부채를 대변에 기록해 주는 겁니다. 양쪽 동일한 거래처 쓰셔야 되겠고요. 자, 소모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조심하실 게 취득할 때 자산으로 처리했는지 비용으로 처리했는지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산으로 처리했던 회사들은 12월 30일 날 사용한 것만큼 차변에 소모품 B가 될 테고 대변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반면 비용 처리했던 회사들에 대해서는 남은 소모품은 차변에 소모품 이렇게 쓰면서 차변으로 비용 처리했던 소모품비가 대변에 사라지겠죠. 이런 소모품에 대한 내용과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는 잡손실이다 뭐 이렇게 혹은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밝혀짐에 따라서 차변에 비용 계정은 오겠고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이 사라지겠죠. 물론 잡이익이면 차변이 되겠고요.
자, 감가상각할 때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도 있지만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도 있으니까요. 이 무형자산 상각을 하는 방법 조심하세요.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감가상각 자체를 제공해서 보여줄 때도 있겠고요. 혹은 현재 남은 장부 가격을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내용 연수를 나누어서 매년 남은 시간도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게끔 금액을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전표 추가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장부 조회 파트인데요. 거래처 원장, 총계정 원장, 부가세 신고서 늘상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처 원장이다 라고 한다면 특정 땡땡 거래처, 땡땡 회사 이렇게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라고 하면 거래처 원장을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총계정 원장 같은 경우는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 달을 월별로 금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가장 많이 발생한 월, 가장 적게 발생한 월, 이렇게 가장 크다, 가장 작다 이런 표현들이 오게 되면 총계정 원장으로 오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가는데 문제는 부가세 신고서요. 부가세 신고서는 유난히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1번이랑 여기 5번도 영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쓰세요 라고 했을 때 무턱대고 1번만 보시면 안 됩니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16번짜리라고 하는데 왜 제가 X 쳤냐고요? 이 부분 지난번에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이미 118회차에서 나왔으니까요. 자, 118회차에 부가세 신고서 나왔다고 다음 회차 안 나올 일이 없습니다. 잘 봐주세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7번짜리에 여기 세액을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매출 쪽이 여기라면 매입 쪽도 누락분 있으니까요. 매출을 묻는지 매입을 묻는지 조심해 주세요. 매출은 7번 쪽. 자, 고정자산을 매입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한 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자리가 바로 이 세금계산서 수취한 자리일 때고 그 다음 신용카드 쪽에 보시면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들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고정자산을 매입한 게 없는지 살펴봐 주셔야 될 거고요. 자, 차기에 납부할 세액은 얼마냐?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은 얼마냐? 요거는 27번 금액입니다. 실제로 납부세액 다번 금액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금액을 대답하셔도 틀리지 않게끔 중간에 아무런 절차 없이 그대로 똑같이 금액을 주긴 하는데요. 질문 자체가 차가감하여 라고 했으니 아래쪽을 읽어주시는 게 정확한 거고요. 납부 환급세액이다 이렇게만 물어보면 다번짜리 금액을 보십시오. 자, 그 외에도요. 과세 표준에 대해서 보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과표 명세를 통해 볼 수도 있고 9번짜리 보시면 되겠고 납부세액을 보세요 라고 하면 앞서 설명했다시피 다번짜리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추가로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이 이론을 푸실 때 팁입니다. 안타깝게도 118회차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117회차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거?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게 뭐냐?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게 뭐냐? 즉, 그 계정이 어디 소속인지를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신이 없으면 생각해서 푸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시냐면 프로그램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상태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프로그램에서 찾아보시는 겁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찾는 거냐? 라고 하실 텐데요. 프로그램 안에서는요. 바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다 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와서 자료를 살펴봐 보신다면 질문 자체가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을 때 당좌자산이다 라고 코드가 나오고 있고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음, 그리고 이들을 합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모두 당좌자산입니다. 하지만 단기 차입금 여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컨트롤 F나 F2를 눌러서 단기 차입금을 찾아보시는 거죠. 단기 차입금 찾아보니까 어디에서 검색이 되냐면 바로 유동 부채 쪽에서 검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유동 부채구나 라고 하면서 답을 쓰셔야지 이걸 무턱대고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걸 매출액이다 라고 금방 알고 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시 나 잘 모르겠어. 외환차익이 어디에 있지? 라고 해서 찾아보시면 외환차익은 영업의 수익이 보이죠.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더라? 자산 수증이익이다. 채무 면제이익이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아래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영업의 수익으로 모두 다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매출액만 관계가 없겠구나 해서 답을 체크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내용들 이외에도요,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내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업의 수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을 놓고서 판매 관리비가 아닌 것은 영업이익에 계산을 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판매 관리비까지는 영업이익 계산에 영향을 주고 나머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고서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매 회차마다 동일한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살짝살짝 그래도 어느 게 더 도움이 될까 고민하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 거 보셨던 분들은 별다르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자, 그만큼 여기에 이제 많이 의존하시기보다는 본인의 학습량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그냥 가볍게 정말 봐도 되는 영상일 거고요. 처음으로 이 영상을 접하고 있는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 얘 내가 다 기억하고 있나? 나 혹시 놓친 거 없었나? 점검하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아직 학습의 시간이 다 채워지지 못해서 불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 시험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시험에서 내가 어디까지 나의 실력이 최대치 발휘했을 때 어느 점수까지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보셨으면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테니까 혹시라도 좋은 결과가 있거나 여기서 영상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한다면 나중에 시험에 많이 나와서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같이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고 와요. 안녕.